백지장도 맞들매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로에나와 레베카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레베카? 레베카를 선택하신 꿈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꿈밤입니다. 자, 흑기사와 흑마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전 권력을 향했는데 흑기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들바람님 나오셨습니다. 자, 거스와 완바. 네, 거스가 나중에 평민이 되죠. 그렇죠. 저는 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고칼입니다. 네. 자, 또 이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또 이번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사실 그 예전에 한번 돈키호테를 한번 다뤄보려고 했다가 돈키호테를 이미 먼저 사전에 접하신 들바람님께서 저희를 그 꿈 완료하시는 바람에 그 꿈 완료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돈키호테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작품이 그쵸. 아닐까 그러겠네요. 싶기는 맞아요. 한데요. 사실 이제 또 저희 어린 시절에 요 기사 하면은 좀 특히 남자 어린이들에게 뭔가 좀 많은 꿈과 상상력과 요런 것들을 조금 불어일으키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이게 나무 또. 막대기로 칼 만들어서 혹시 기사를 꿈꿔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꿀바람님? 그런 건 아닌데 나무 막대기로 칼싸움을 한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어린이들 아니? 그렇죠, 요즘 옛날 어린이. 어린이도 그렇습니까? 아, 그런 거 막대기로 싸우면 큰일 나요. 부모들이 옛날 무기 어린이들. 들고 싸운다고. 네, 큰일 나지만 요즘엔 그렇게는 안 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나무 막대기로 칼을 만드는 게 잘 만들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솜씨가 없는 저는 그거 남들 잘 만든 친구들이 만든 그 칼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아하, 그런 거 잘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면 있습니다. 형이 만들었을 거야 그거는. 네.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놀던 세대입니까? 그렇죠. 나무에다가 거기다 이제 고칼님도 아니잖아. 고칼님도 사서 했지. 아닙니다. 네, 뭐 저도 이래봬도 어릴 땐 막 놀았습니다. 저도 험하게 그런가? 놀았습니다. 네. 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조사를 좀 기사. 해봐 왔는데요. 네. 뭐 이게 역시 뭐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는 없고 군사 네. 전문가 다르네요. 네. 기사 기자. 말탈기. 말탈. 예, 우리 뭐 기병, 기마 민족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탈기와 선비사가 합쳐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 동양권에 있었던 그런 문화는 아니고 사실 그 유럽 쪽에 있었던 문화인데 원래 유럽에서도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는 거는 사실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족이라든가 훈족이라든가 본격적인 말. 그렇죠. 이민족들의 어떤 싸움. 침략이나 어떤 군사적인 문화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요 왕이 모든 군대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귀족이라든가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야, 너 여기 부쳐 먹는 대신 내가 저기 쟤네하고 전쟁하고 할 때 니네 군대 보내야 돼. 뭐 그렇죠. 해야 돼? 요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사용되는 여러 병력 가운데 하나의 형태가 바로 이 기사였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이바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국 얘기를 하는데 영국 해군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두 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국 해군 로열 네이비라고 합니다. 로열 네이비. 공군은 로열 에어포스. 왕의 다 소유 그렇죠. 소유인가 보죠. 하지만 육군은 로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뭐 몇 연대 몇 사단 그러니까 숫자가 붙고 또는 지역 이름이 붙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왕이 직접 갖고 있는 근위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들에게 군대를 징발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왕의 군대가 아니고 원래는 영주들의 군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대신 영주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왕이 다 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열 네이비, 로열 에어포스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기사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말을 타고 싸우는 그 어떤 군인, 무인, 무사의 어떤 성격을 지녔습니다만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나중에 요게 좀 세분화되고 좀 복잡해지면서 이게 자귀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기사 자체가 어떤 기능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요런 걸로 좀 명예로 약간,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예. 예, 많이 좀 이렇게 변질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사의 어떤 직업적인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것은 물론 저희가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십자군 원정기가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기사라는 게 좀 약간 그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고 특히나 이제 그 17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대 시대의 군대가 체제가 갖춰지면서는 그 기사는 정말 설 곳을 잃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또 자기들이 또 이제 기사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길 타고서도 그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권총을 들고 나의 총을 받아라. 이렇게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동양 문화에는 없었던 요 기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실제로 기사단이라는 게 유지는 된다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아 그래요? 네, 종교적인 목적으로 여전히 기사단 그러니까 싸움은 기사단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신앙의 싸움이겠죠. 신앙의 싸움 그렇죠. 신앙의 싸움이라든가 어쨌든 또 구호를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집단이 모여 있는데 기사단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2부에서는요 아이반호의 등장인물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이 두 분은 가장 매력이 있으셨습니까? 재밌기는 거스가 재밌었어요. 저는. 거스 네. 좋죠. 네. 네. 돼지치기 거스. 네, 그리고 굉장히 이 친구가 영화가 된다면 충분히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스요? 거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거스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건에 이 사람이 굉장히 감초처럼 들어와서 해결을 하죠. 예. 해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뭔가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일부에서 네. 스칼렛 요한슨하고 이제 그 배우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네네. 읽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거스하고 원버 부분을 읽을 때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예, 두 호빗 쪽 예, 물론 키가 작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예. 이미지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죠. 들바람님은 어떤 인물? 전부 다 이제 그런 잘 생기고 좋은 스토리의 등장인물인데 저는 몰리카 마지막에 그 인물이 설정한 것 자체가 예, 예. 이게 의도적으로 이 작가가 아마 이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장치다. 자기의 한이 집약되어 있죠. 섹스족의 그 스토리를 전부 다 이 여성에게 다 줘서 자기가 몰락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최후의 복수까지도 아주 장렬하게 그리고 결정적인 복수를 해주잖아요. 성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결정적인 복수. 이거 해주자. 이게 상당히 이 인물에 대한 장치가 독특하다. 저는 이제 레미제라블의 팡틴이 좀 약간 오버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에서는 이제 팡틴이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 고통, 이 도시 노동자로서의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을 대변했다면, 예, 몰락한 섹슨 귀족으로서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물로서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짧고 굵게 나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성을 망가뜨렸으니까는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 기사 정신이니 뭐 이런 거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죠. 인상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어요. 결국 스스로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프 가문에 몰살당한 그 한을 결국은 스스로 복수를 하는 복수하고 인물이니까. 확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멋있어요. 저는 뭐니 해도 존 왕자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존 왕자가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게 아니고 권력 침탈을 좋아해. 예, 제가 찬타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존 왕자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진짜 사람 같아서 좋았어요. 예. 사람님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때 좀 약간 야비하고 좀 약간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도 너는 왜 감히 우리 형의 찬타를 잘 생각했어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은 저놈은이 안 될 것 같아. 나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 귀족들을 가지고 좀 정치적인 수를 그쵸. 갖고 하는 게 야 이건 너무 현실적인 인물이다. 이거는 맞아요. 예. 월터 스콧이 이렇게 쓰긴 했지만 실제로 진짜 존 왕이 왠지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권력 예. 싸움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귀족들이 그 표현을 씁니다. 예, 그 부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왕자에 대해서는 당신도 내 생각과 같을 거요. 단호한 군주가 되기에는 너무 유약하고 관대한 군주가 되기에는 너무 포악하고 인기 있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 오만하고 건방지고 또 어느 부류가 되었든 장기 집권하는 왕이 되었기에는 너무 변덕스럽고 소심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딱 정해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차드 왕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호탕하고 그래 니네 산속에 살면 그럴 수 있어. 수승이 그럴 수 있어. 사슴 좀 잡아먹을 수 있어. 요렇게 나오는데 반해가지고 정말 쪼잔하고 맞아요. 예, 뭔가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고 저는 가장 디테일하게 설계가 된 인물이 존 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인물. 그렇죠. 가장 현실적이죠. 그에 비해서는 가장 비현실적인 인물이 아마 아이반호가 아닐까. 아이반호는 굉장히 아이반호 자체도 일단 뭐 가상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이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이 믹스해가지고 된 그렇게 등장 인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아이반호 자체가 귀족 혈통이고 섹슨족의 유일한 영주인 세드릭의 아들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세드릭이 자녀가 몇이 있다고는 표현은 제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자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선 외동아들이다. 외동아들이다. 얘는 지가 원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어. 약간 이 친구한테 정이 확 떨어진 게 초반에 네. 그게 있잖아요. 레베카를 처음 만나서 이제 레베카가 이 친구를 치료를 해주잖아요. 네. 처음 마상 시합에서 다친 그렇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이 혼미할 때, 그 여인을 보고 이제 거의 넘어갈 뻔하다가 딱 레베카가 얘기를 하죠. 아우 저는 유대인이다.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마음이 그냥 이거 돌아가죠. 또 이 현실에 충실한 놈이구만 이것도. 여기도 철저하게 여긴 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왕권이라든가 뭐 이걸 쟁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중에 하나죠. 존 왕건의 약간 다른 형태로. 그렇죠. 약간 영웅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확 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귀족의 자제이고 어쨌든 고귀한 혈통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남자의 시각에서 요런 유의 소설을 읽으면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여기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해? 야 여기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하면 아이반호가 1등은 아니에요. 흑기사가 1등이에요. 흑기사가 1등이에요. 여기서. 또 다음 2등은 사실 로빈 후드일 수 있어요. 그렇죠. 2등은 로빈 후드잖아요. 화살로 다 쏘아 죽이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누가 싸움 1등이야. 근데 사실 섬진 기사도 상당히 잘 싸우는 인물인데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구겨졌죠. 계속 구겨져. 마상 시합에서도 구겨져. 실전에서도 구겨져. 그러니까요. 막판의 싸움에서는 또 불타 죽나요? 어떻게 뛰어내려 준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스트레스 받아 죽. 스트레스 받아 죽. 하여튼 망가져.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반호 자체는 신분이 왕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귀족. 어떤 무력치에 있어서도 잘 싸우긴 잘 싸우는데 어쨌든 넘버 원은 아니야. 그러네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또 그 뭔가요?
어떤 노르만과 섹슨족 사회에서 확고한 어떤 민족적인 가치관이나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중간치의 역할을 애매하게. 설정은 아마 융화되는 인물로서 설정을 됐죠.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같이 살아. 아버지의 가치관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드릭이 굉장히 고사흥 영감처럼 선샤인의 고사흥 영감처럼 좀 약간 이 보수적이고 좀 약간 어떤 그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임을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가의 장치가 이 아이반호가 아니겠는가? 예.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제 윌프레드죠. 아이반호 이제 자기 땅 이름이고.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반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아이반호도 그렇게 보면은 뭐 대화라든가 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릎을 칠 만한 그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큰 역할. 물론 이제 마상 시합에서 이제 싹싹 무찌를 때, 전반전에서 엄청 잘하잖아요. 잘해. 주인공 남네. 처음에만 되게 멋있게 처음에만. 등장하죠. 의절기사. 처음에만. 의절기사. 되게 멋있는 척 등장을 했다가 뭐지? 근데 굉장히 평면적이고 네. 주인공치고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라리 아들보다는 세드릭이 좀 더 화끈하고 선 굵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세드릭이 좀 이렇게 나는데 어떠셨습니까? 두 분은 세드릭에 대해서? 세드릭은 이제 분명한 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섹슨족의 지도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당당하게 이 길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이 길로 리드를 해가죠. 네. 물론 근데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리처드 1세가 딱 등장하는 순간 깨갱 그리고 아이반호가 나타났네. 그럼 이제 좀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섹슨족의 전통은 사라지고 뭔가 믹스가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아마 비통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노르만의 성전 기사들과 그 일행들이 세드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대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룻밤 재워달라고 의탁을 하는 가는 길에 세드릭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까죠. 그쵸. 네. 이 부유한 지주는 거만하고 사납고 질투심이 많으며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귀족들과도 대립한답니다. 심지어 겨루기 만만치 않은 상대인 이웃들 레지날 프롱드 베프, 필리프 말부아상에게도 대들고 있죠. 그는 자기 종족의 특권을 단호하게 옹호하고 옛 앵글로색슨의 일곱왕국 시절의 유명한 용사 헤러워드의 유구한 혈통임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섹슨인 세드릭으로 널리 불리고 있답니다. 네, 확실하죠. 뭐 아니면 도인인가. 그 섹슨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아이바노가 이제 용서하고 이제 결혼시킨 다음에는 또 리처드 1세한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대세 흐름을 아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번 에설스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에설스텐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이 작중에서의 역할은 없죠. 세드릭이 어떻게 한번 로에나 공주하고 엮어가지고 우리 섹슨 왕가 부흥의 중심점으로 삼아보고 싶은. 근데 모범생이야. 역할이 없어요. 모범생이야. 모범생인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뽀대 안 나는 모범생이야. 이 사람이 이제 섹슨 왕가의 후예고 되게 고귀한 혈통 뭐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중간에 보다 보면 이제 먹는 음식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그 세드릭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도 이제 뭐 약간 그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약간 이제 에설스텐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 본문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려 들지 않는 수탉이었다. 수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세당한 섹슨인의 어떤 자존심. 혈통만 섹슨족이고 실제로 섹슨족을 리드할 만한 리더십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싸움 잘하는 것도 자세히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갈등 구조를 이제 정리하거나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막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명석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같지도 그런 않아. 것도 없어요. 이게 보면 그 왜 그 전투에서 납치당하는 레베카를 약간 그 로이노 공주로 착각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판단력도 약간 애매해. 그러다가 길버한테 죽음을 당할 뻔하고 약간 좀 어리버리한 장면들이 좀 맞아요. 있죠. 예. 약간 둔한 느낌. 예, 둔한 느낌의 좋은 건 찾을 만한 거 없습니까? 별로 좋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좋은 건 이제 섹슨과의 전통을 세우려고 했던 노력은 좀 있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약간 로이노 공주도 나중에 포기하고 예, 나는 그냥 내 영지 안에서만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리처드한테 충성 맹세하고 이렇게 세드릭 멘붕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에설스텐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로에나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순수한 왕실 혈통의 로에나 공주님 전형적인 공주죠. 네. 예, 전형적인 공주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손님들이 오니까 등장해서 같이 식사하고 엄청 꾸민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상 시합장에서 이렇게 좀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반호가 이기니까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납치가 되시고 그러니까 스토리상의 큰 활약은 없다. 그러니까 공주의 역할을 쭉 그냥 공주다. 그냥 공주다. 그렇죠. 그 납치된 상태에서도 여기는 좀 좋은 방에 줬잖아요. 가장 좋은 방으로 가죠. 좀 좋은 거 찾아주실 만한 거 없습니까? 이게 인물이라는 게 뭔가 역경을 뭔가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뭐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빛이 나는 건데 뭐 이 사람은 그냥 밋밋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반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왕족인 것 빼고는 내가 좋아해야 될 이유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존왕이 이제 존왕이든 이 납치할 때 같이 왔잖아요. 같이 쓸려서 이제 납치는 왔지만 모셔온 듯한 느낌. 잘못 공주님을 잘못 모셔온 거야. 아무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인물별로 떠올렸을 때 로이노 공주는 그냥 예쁘다 외에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쁘다. 공주님 혈통. 우리의 고귀한 왜냐면 혈통.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디테일한 설명들은 다 이제 외모에 관한 것들밖에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레베카가 상당히 현명한 여성으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베카가 너무 돋보인. 어떻게 보면 그 작가의 의도된 설계가 아닐까? 레베카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니까 레베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아이반호만 하나 딱 도와주는데 아버지도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자기 판단력으로 의지가 굳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 판단에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현대적인 여성이고 알파걸입니까?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다친 사람을 위해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고. 월터 스콧이 원래 레베카를 띄우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계산을 막 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맞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말이야 나중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어라는 개념으로 막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종교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역할은 또 철저하게 해요. 또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반듯하고 매우 이성적이고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요 소설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우리 그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합리적인 지점에 가장 일치하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느님께서 목숨을 지킬 수단을 제게 주시는 동안에는 하느님의 선물을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비난을 부인합니다. 제 결백을 주장하고 이 고발이 거짓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결투에 의한 재판의 특권을 요구하여 저의 전사에 의하여 법정에 출두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레베카, 마녀를 위하여 창을 든다는 것이지 누가 유대 처녀의 대전사가 되겠냐고. 하느님이 제게 대전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유쾌한 이 잉글랜드에, 친절하고 관대하고 자유로운 잉글랜드에 그토록 많은 분들이 명예를 위하여 목숨의 위협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는 이곳에 정의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이 한 분도 없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부분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투에 의한 재판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 제 도전의 담보물을 놓겠습니다.
레베카는 손에 끼고 있던 자수장식의 장갑을 벗어 순진함과 위험이 섞인 태도로 기사단장 앞으로 던졌는데 그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에 승부수. 내 마지막 승부를 던진다. 레베카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해야 합니다. 예. 승부사 기질이네요.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꿈밤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또 보니까 아이반호의 그 시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에 의해서 요 이후의 상황을 뭐 전개한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로에나하고 레베카만 비교해가지고 두 사람을 좀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작품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뭔가가 좀 아쉽다. 아이반호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리차드 왕과 그 존 왕자는 어차피 그 역사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지 않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궁금해. 로에나와 레베카와 로에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속편이 있었대요. 그 마지막 부분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레베카가 이제 로에나한테 이제 그라나다로 떠나기 전에 그 인사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약간 행간의 상상력을 불어넣는 지점이기도 해요. 어땠습니까, 둘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 뭔가 레베카는 여자의 감으로 분명히 아이바노를 사랑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약간 그 로에나 공주를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한다기보다는 뭔가 내 남자의 행복을 빚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바노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건 싫어합니다. 따로 편지 싸가지고 줬을까요? 네. 저희의 그냥 하나만한 상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아이작. 아이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월터 스콧이 작정하고 악인을 만든 거예요. 악인? 네. 찌질이로. 악인이라기보다도 현실주의자. 돈 있는 현실주의자. 뭔가 그거 살짝 모자라. 그것만으로 그런가요? 설명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봤을 땐 너무 수전노.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심지어 자기 딸을 두고서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갑자기 돈 걱정을 왜 하고 처음에 딸이 납치돼가지고 혹시 우리 딸의 정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과연 부모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세드릭은 약간 자기의 신념이나 명분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인물이라면 요 아이작은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철저한 투자. 이런 그래도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자기 돈을 주고 갑옷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례자를 돕기 위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이제 철저한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가를 받고 이게 내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되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그 거스가 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값을 지불하는 거를 대가를 치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하죠. 얼마를 받을까? 이거를 얘한테 조금 떼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계속하는 그런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제에 밝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몰렸을 때 이게 돈 내놔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작은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유대인입니다. 저는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거죠. 돈을 지키기. 근데 알고 보니 자기 돈이야 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돈에 대한 순수한 욕정. 진짜로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 앞부분은. 근데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존심도 없다. 그 돈을 지켜야 되거든. 나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강도를 당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고 투자를 했는데 배가 침몰해서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지하 경제의 넘버원이었어. 넘버원이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모든 왕들은 전쟁할 때 이 아이작한테 와가지고 돈을 빌려갔어. 왕이 돈을 빌려갈 정도로. 그리고는 그러면 거의 국가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지하 경제 자본가야. 그런 사람 밑에 레베카라는 여성이 딸이 있다는 게 설정이 참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요런 11세기 12세기에는 돈이 많아도 다 필요 없었다. 다 필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월터 스콧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던 인물이 아닐까. 그렇죠. 이미 나온 인물이라고 원작이 이미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원작을 있기 때문에.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원작의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죠. 역할만 부여하고 요때 등장해 주세요. 이런. 아니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아이반호에서는 그냥 우정 출연 정도, 까메오 정도. 예. 자기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블 영화에 스파이더맨 출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로빈 후 소설의 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이 팬들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한 일종의 상술이 아니었을까? 로빈 후의 팬들까지 자기 작품을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죠. 작전 좋네요. 요런 거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작전 좋네요. 등장인물을 좀 좋은 등장인물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사실 뭐 숲에서 이렇게 우리 포로 구출하는 싸움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전리품 나눠주는 거 빼고는 굳이 이게 캐릭터라고 할 만한 그런 게 그래도 없거든요. 근데 의적이잖아요. 의적에 대한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존왕 이런 사람 좋아하고. 존왕 같은 사람 좋아하고. 그럼 이제 악인들 얘기해 볼까요? 악인들 얘기. 리처드 1세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리처드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예. 흑기사는 계급으로도 가장 랭킹이 높아. 여기에서도 이제 무예로도 가장 높아. 근데 확실히 역사 소설이 잘못된 게 예전에 그거 있거든요. 제가 TV에선가 그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우리 영화 광해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배우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 광해가 굉장히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사대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죠. 엄청.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 가정으로서 이제 그 실록에 며칠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광해 캐릭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우리 광해가 저랬을 거야. 그렇죠. 리차드 1세가 여기에 나온 리차드 1세가 아마 이 당대의 이 영국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우리 리차드 왕은 사자신 왕은 저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십자가 원정도 직접 이끌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리차드의 행적을 보면은요 정말 기이한 게 많거든요. 뭐 살인, 살인 교사, 암살, 아무튼 또 이제 부녀자들 어떤 귀족 부인들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아이반호에서 세탁을 해줬다. 거의 이건 광해다. 광해급으로 세탁을 해줬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터 스콧이 뭔가 이 노르만과 섹슨의 어떤 거대한 화합 그리고 존 왕자라는 거대한 빌런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 중심적인 카타르시스를 심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서 리처드를 이 흑기사로 분장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성역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되나. 역사가 평가하는 리처드는 정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콕 집어버리네. 예. 아니 이거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빌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 왕자. 존 왕자. 여기서는 왕자죠. 그러니까 원래 그 리처드가 형이고, 그 아버지가 그 헨리 2세죠. 헨리 2세가 굉장히 그 형제들이 많았는데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게 평탄치 않아가지고 그 장자 상속의 원칙이 자꾸 막 깨지고 하고 서로가 음해하고 해서 이렇게 난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는 악당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찬탈을 하려고도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찬탈을 하려고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리처드 왕이 돌연사하면서 그 어디였지? 어디 그 프랑스인가 어디 원정을 가가지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고 어이없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무튼 이렇게 왕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이 인간적이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왕족으로서의 정말 권력에 대한 무한한 욕구와 그 권력을 쟁취하려는
요걸 보여주는 너무 예쁜 캐릭터다. 진짜 너무 예쁜 캐릭터다. 특이해. 예. 아 자기 캐릭터에 최선을 다하면 예쁜 거야? 그렇죠. 예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속세의 욕구를 드러낼 때 매력을 느끼는. 물론 속세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게 다 진실이다. 진정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된다.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다. 잠시만요. 이 존 왕자의 정치적인 판단력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좀 비열한 모습을 찾고 있습니까? 자, 찾았습니다. 존 왕자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대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두 명의 신하한테 한 명한테 너 누구 얘 잘 감시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뒷담화를 까는 거죠. 존 왕자는 흉금을 터놓는 매우 친밀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나의 드브라시아, 그대는 저 왈데마르 피처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내 대신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리처드에 대한 이 음모를 그토록 선뜻 맡은 것으로 봐서 우리 가문에 대해선 전혀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작자야. 그에게 그토록 높은 직책을 맡기기 전에 분명히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지. 그대는 이 불유쾌한 일을 대담하게 거절해서 나의 총애를 다소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닐세 브라시. 나는 오히려 자네의 그 고결한 절조를 존경하네.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을 해내는 자를 나는 좋아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 명을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높이 칭찬할 수도 있거든. 나의 불운한 형을 체포하는 일이 고위직을 맡는 자격이 될 수는 없지. 그대의 기사다운 용감한 거절, 오히려 그대에게 문장원이라는 관장을 안겨준 셈이네. 브라시, 잘 생각해봐. 그대의 임무를 맡도록 하게. 아니, 들었다 놨다예요. 들었다 놨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 그 사장님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이 저 고차장한테만 이거 내가 해주는 거야.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알고 보니까 다 했어. 요런 느낌. 근데 존왕 입장에서는 들었다 놨다. 자기의 전체적인 가문을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야. 리처드를 죽이러 가든 잡으러 가든 자기 전체적인 가문을 음해하면 안 돼. 하지만 작전에서는 실행을 해야 돼. 저 작전을 실행하는데 그렇다고 이 전체 가문에 포함된 리처드를 제거하는 건 좋지만 나까지 너가 선을 넘으면 안 돼. 라는 그 카테고리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그 드브라시한테 그 피자마르 발데스 뒷담화하면서 하는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브라시가 명령을 받고 나가자마자 또 사람 불러가지고 쟤 뭐 하는지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순수한 권력욕.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의 저 마키아벨리가 봤으면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진정한 군주. 진정한 군주일세.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깨는 점은 이 권리 장전을 서명함으로써 귀족들에게 왕의 권력을 뺏겨버린 게 바로 존 왕이었다. 결정적인 머리는 없었는 그래서 존 왕은 영국 왕실에서도 그렇고 되게 머리 안 좋고 멍청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이 굉장히 흔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2세 3세가 없어. 그 이름을 안 따요. 존 2세, 존 3세를 안 써 그냥. 약간 수치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헨리 이런 거는 몇 세 쓰지 않습니까? 왕가에서는 좀 그렇구나. 존이라는 왕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흔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요한에서 왔거든요. 이게 요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 에이 수치, 왕의 수치, 우리 왕실의 수치. 그러겠네. 왕가의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인물들 볼까요? 피처스 브라시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제 성전기사단 그리고 이제 이 존 왕자의 오른팔 왼팔들인데 길베르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길베르는 뭔가 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러니까 입체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가장 복잡다단한 인물 아닌가요? 네. 심리 묘사를 했으면 상당히 재밌을 인물인데 거기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길베르로 가기 전에 우리 십자군 레베카 나와 함께 도망가. 잠시만 그렇게 가지 말고
당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짐을 씌웠던 그 노르만 귀족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르만인들이 당시 섹슨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뤘는지를 대한 그 다른 역사학자들이 연대기 작가가 쓴 것을 스콧이 전달해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 그때 당시 노르만인들의 그 잔혹함을 표현한 문장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감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스티븐 왕 재임 시절에 노르만이었던 대영주들과 성주들이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에 대해 쓴 섹슨 연대기의 작가가 전해준 서술은 그들의 열정이 한참 불붙었을 때 저지를 수 있었던 만행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그들은 성을 건축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학대하였고 성이 다 완성되자 사악한 사람들, 아니 차라리 악마라고 할 만한 사람들로 채워 넣었다. 그 악마들은 돈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쳐 넣었으며 순교자가 이제껏 받은 것보다 더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진흙에 묻혀 질식해 죽은 사람도 있었고 타오르는 불 위에 발이나 머리나 사지가 매달린 사람도 있었다. 뇌 속에 꽂힐 때까지 매듭지은 밧줄로 머리가 찌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독사들과 뱀, 두꺼비가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이들도 있었다. 독자들에게 이 서술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읽는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 잔인한 일일 것이다. 이게 뭐냐면 노르만이 섹슨을 정복하고 나서 섹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침탈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상 노르만 귀족이라는 게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렇죠. 또 노르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르만인들이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죠. 그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물론 그 기사들이라고 해서 뭐 순례 기사들이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 종자도 데려가야 되고 자기를 자기가 같이 부대들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노르만인들이 섹슨 민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에 대한 한 예를 그려준 것 같아요. 이걸 배경으로 이제 성전기사단도 생기고 뭐 그렇죠. 노르만 왕국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잔혹한 모습들. 네, 그렇습니다. 길베르도 이제 거기에 배경이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죠. 길베르가 과연 사랑이었는지. 그러게요. 아니면 레베카의 처지가 극단에 처하고 약간 심적으로 흔들리는 걸로 악용해가지고 어찌어찌 한번 해보려고 했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성전기사를 버리려고도 하잖아요. 호감이 있긴 있었는데 호감이 있긴 있었으나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요건 아니었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 뭐 브라시나 뭐 프롱도베프 같은 뭐 어디 제 3, 4, 5의 인물들은? 악당들은 뭐 굳이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평면적이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인물에 대한 저희들의 토크 대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갈등 구조가요. 그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섹슨과 노르만의 갈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섹슨과 노르만의 갈등도 그렇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세대의 갈등 그러니까 세드릭과 아이반호의 갈등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요게 뭐 대통합이 되죠. 그렇죠. 네. 대통합이 되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사실 그 굉장히 뭐 현대적인 소설 작법에서는 좀 약간 식상한 그런 구조일 수는 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월터 스콧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어떤 세계 대전을 앞두고 유럽의 곳곳에서 어떤 신분제, 어떤 그 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약간 갈등이 내재되는 요소가 좀 곳곳에 좀 많았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터 스콧이 그런 거를 일부러 의도하고 통합에 뭔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좀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인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를 이제 아이반호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해석을 본 것 같은데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게 앵글로 섹슨이 노르망에 함께 뭐 어떤 형태든 간에 화합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니까 19세기 초반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제적인 갈등,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정치 변화가 생기는 정치 구조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듣고 보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평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아이반호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저 중간중간에도 약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사건도 그렇고 야 이게 뭐 역사 소설을 쓰려면 똑바로 써야지 뭐 이렇게 왜곡해서 써도 돼라는 그런 혹평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런 혹평도 이에 대해서 어쨌든 그 스콧이 나름대로 이제 그 본인의 주장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과 어떤 그 이 사실 교훈을 통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사람이지 나의 책을 액면 그대로 그 히스토릭한 그런 아티클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디에선가 분명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뭔가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다 이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이렇게 메시지를 위해서는 팩트나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이걸 좀 왜곡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역사 소설, 역사 영화를 볼 때 항상 하는 논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작품이잖아요. 이게 그냥. 창작품이니까 창작품 자체로 봐야 되죠. 만일 이거를 실록으로 본다면 그렇게 원하신다면 실록을 읽으시면 돼요. 네. 정사를 읽어라. 실록을 읽으시고 그렇지 않고 영화로 보신다 그러면 영화를 보시면 돼요. 영화를 보면서 실록이 왜 실록하고 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설을 읽으면 소설로 받아들여야 소설은 소설로 읽혀야 한다. 그렇죠. 네. 소설은 소설로 읽혀야 한다. 그 사극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사극하면. 근데 이게 소설이라는 게 픽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소설은 역사적인 어떤 소재를 갖고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을 만든 거여서 조금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사극도 그렇고 이런 역사 소설도 그렇고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소설이란 부분에 대한 인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장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창작물이니까. 근데 중고등학생이 가끔 이런 역사 소설을 읽고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해버리는 순간 이게 와장창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럴 수도 있네요. 아니에요. 리차드는 원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설은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약간 뭐 설명을 잘해줘야 되겠죠. 소설은 소설이고 영화는 그렇죠. 영화고 실록은 실록이고. 제가 또 이제 김훈 작가님 또 이제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죠. 김훈 작가님이 어쨌든 뭐 카레 노래도 그렇고 이제 남한산성도 그렇고 이제 그 역사 소설을 많이 쓰세요. 그분도.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벤트의 어떤 그 흐름과 굴곡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저분은 참 이 사람이 이 당시를 다녀왔나? 타임머신을 타고 싶을 정도로 참가하신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언제 한번 여기 한번 초대하세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김훈 작가님 그 소설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 표현이 꼭 있어요. 이거는 소설이니까 어디까지나 소설로만 읽어달라.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어떤 대사라든가 뭐 어떤 역사적인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뭐 그런 게 더 왈가왈부 하지 마라. 먼저 단서를 분명히 달고 소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그 리얼리티가 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굳이 정설로 표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진짜로 리얼하죠. 그 보면 저 최명길하고 김상원이 그 말로 싸우는 게 얼마나 진짜 용 두 마리가 그냥 싸우는 것 같다니까요. 진짜. 알았어요. 너무 좋아해. 저는 그냥 사랑합니다 김은 작가님.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빨리 와주세요 왜 안 하세요? 오시진 않을 거야 아마.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혼날 것 같아. 각 잡고 팟캐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네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그 지난 1부에 이 소설을 간단하게 소개한 이 책에 작가 정신이 소개했던 거 충성스러운 흑기사의 양다리 로맨스와 멋진 무용담. 예. 사실 이 소설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 위에 나머지 그 역사적인 배경은 찾아서 읽으시면서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이 소설 자체는 이렇게 읽으시고 왜 이런 소설이 등장했고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더 재미있을 수 있다. 잉글랜드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당시 잉글로 색슨족이 어떻게 생겼었고 어떻게 노르망과 갈등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소설이다. 양다리 로맨스가 참 재밌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재밌어요. 저는 얘네들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어쨌든 민족적인 융합, 문화의 융합, 종교의 융합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를 다소 좀 약간 투박하고 뭔가 정교하고 뭔가 확 땡기진 않지만 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맞아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약간 그 책을 읽고 나면 그 유럽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든다.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적으로 상상도 되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식도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전인데 쉽게 읽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페이지는 좀 나가요. 네네. 뭐 그만큼 또 이제 술술 읽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소설, 그러니까 책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읽는 데는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책은요. 저희 또 이제 들바람님 차례가 돼가지고 어떤 작품 혹시 또 그동안 저희가 다루실 이제 예정인지. 외국 것들을 쭉 해서 조금 이제 우리 양문물을 많이 접했군요. 이제 우리 것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우리의 것. 연암 산문집. 이게 제가 이제 연암 산문집의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특정 출판사에서 한 연암 산문집을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연암의 글이 어떤 것이고 또 재미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충분히 고전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다음엔 연암 산문집 열심히 읽어가지고 독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산문집. 열하일기와 허생전의 그분. 전 국정원장은 아니죠. 싸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늘 즐겁습니다. 무리를. 다음 작품은 저희가 연암 산문집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서서히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또 우리 들바람님 요즘에 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기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메일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소개네요. 혹시나 뭐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한번 구독해 보시면 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해서 절기 실감이라고. 자. 어쨌든 저희 2주간에 걸쳐서 월터 스콧의 아이반호 저희가 사변을 겪은 이후로 다룬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무게가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희의 북구고전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책 연암 박지원의 산문집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